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주에서 APEC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도 또 미국 측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내용들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되는 겁니까? 네, 지난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워싱턴에서 2+2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해서 나름의 협의를 요구하는 그런 자리를 개최했었는데요. 역시 APEC 통상장관 회의가 개최되는 과정이니까 역시 미국 측 무역대표부 대표와 그리어 대표죠. 그리고 한국 측 정인교 장관, 이 소위 이런 서로 간에 지금 자료가 나오네요. 주요 참석자들이 예. 나옵니다. 예,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그리어 대표, 또 리청강 담판 대표 역시 마찬가지 국제무역 관련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서로 지금까지 이 통상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다시 조율해보자 하는 종류의 다자간의 협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개국끼리 예를 들어서 한미 또 미일 또 미중 간의 또 교섭 절차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제주도에서 있을 이 자리에서 의제 중 하나가 환율 협상이 나올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 네.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역시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재배치하겠다. 제조 기지를 완전히 끌어오겠다라는 것인데 제조 기지를 끌어온 다음에 미국에서 많은 제조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이제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가 유리해지겠죠. 예. 그래서 약달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단행할 것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11월에 미란 보고서에 담겨 있었고 네. 역시 지금 그런 움직임을 마러라고 협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미국은 미국 내에서의 제조기지를 완성하고 제조기지 내에서 대세계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국 통화 가치를 상대적으로 절상시키고 달러 가치를 절하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해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환율 협상, 환율 같은 경우도 내일 의제로 나올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자, 이 부분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 테이블 위에 올려놓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 테이블 아래에서 협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환율을 논의하겠다.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하겠다.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라고 공격을 가하겠다. 뭐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바로 플라자 합의예요. 대놓고 했던 거예요. 5개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의 통화 가치를 독일 마르크화의 통화 가치를 절상시키고 그러면 독일이나 일본 같은 국가의 많은 기업들이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일본 엔화 가치가 높은데 어떻게 수출합니까? 그러니까 상대국 통화 가치가 높을 때 수출이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라자 합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때와 약 30년 전과 지금 40년 전이네. 40년 전의 플라자 합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적극적으로 환율에 개입하지 말라 하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을 줄여라.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말라라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환율, 원화 가치를 절상하라. 이런 요구를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하기보다는 테이블 아래에서 그런 사항들을 유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미국에서 보고 있는 환율 관찰 대상국 이 리스트에 포함돼 있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네. 이때 계속해서 이 관찰 대상국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미국이 환율 보고서를 반기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반기마다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가 다음 달에 발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이 되거나 환율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관찰 대상국이 되면 그러면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환율 조작국이 되고 관찰 대상국이 되냐? 예를 들면
대미 무역 수지가 뭐 200억 달러 이상으로 흑자 폭이 크다든가 외환 시장 개입 규모가 크다든가 또 대미 무역 수지가 소위 자국의 GDP 대비 뭐 2% 이상 상회한다든가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들 쉽게 말하면 대미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관찰 대상국이거나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한다는 거예요. 지명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나 혹은 비관세 장벽 각종 조치들을 통해서 미국의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 때마침 이제 관세 전쟁의 기류가 점차 정점을 찍고 완화되는 모습인데 이제 관세 전쟁이 끝나가면 그럼 다음은 무엇일까? 그게 환율 전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관세 전쟁이 이른바 트럼프 2.0 시대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이제 3.0은 아니죠. 3기는 아니니까 2기 내에서 2.0이 아닌 2.1, 2.2로 갈 수 있는데 그 2.1, 2.2로 가는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환율을 가지고 압박을 취하거나 혹은 디펜스 그러니까 이 미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미국이 왜 디펜스 엄브렐러 왜 보호자처럼 안보를 책임져 주냐 역시 그런 부분도 방위 분담금을 더 내라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그럼 안 낼 거면 원화 가치를 올려라라는 종류의 테이블 아래에서의 논의를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지금 화면에도 환율의 이 변동에 대한 추세까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시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KDI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0.8%.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자, 일단 불확실성이 가중되죠. 그러니까 관세 전쟁 끝난 줄 알았더니 그럼 무역 전쟁이 끝나나? 그게 아니라 관세 전쟁 그 다음은 환율 전쟁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방위 안보 전쟁.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압박할 만한 카드들을 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그 요구 사항들을 들어달라고 계속 압박을 취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데 KDI가 이번 전망치를 제시한 것이 지난 24년 5월 당시만 해도 2.1%로 전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경제 2.1% 성장한다. 그리고 24년 11월에 2.0%로 낮추고 또 지난 2월에는 1.6%로 또 낮췄다가 이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2%가 깨지네라고. 근데 5월 들어서 0.8%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만큼 상당 부분 우리 상반기 내내 정책 공백이 작용하고 대외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들 트럼프발 무역 전쟁과 같은 변화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응력을 좀 실추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두 가지로 쪼개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경제 GDP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두 가지로 쪼개면 하나가 내수, 하나가 외수입니다. 예. 외수 어렵단 말이에요. 관세 전쟁, 환율 전쟁 속에서 기업들이 수출 환경을 평안하게 생각할 수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 해요. 소비자들도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내수도 얼어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수뿐만 아니라 내수도 같이 얼어붙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0.8% 성장에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0%대 성장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나타났던 그런 드문 경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지표를 보면 경제가 상당히 악화됐다.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이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냥 이 GDP 증가율은 그 한국 경제 혹은 그 나라 경제의 모습을 숫자 하나로 표현해 보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0.8%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분의 우리 앵커분들이 계신데 네. 여러분 인생 동안 혹은 여러분 인생이 시작되기 전 단계부터 생각해 봤을 때 현대 경제사에서 우리 경제가 경제 위기를 경험한 게 4번 있어요. 1980년 역성장했습니다. 예. 마이너스 1.6%. 그리고 1997, 8년 IMF 외환위기 있었습니다. 예. 역성장했어요. 마이너스 5.1%.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팬데믹 경제위기 2020년에 있었어요. 코로나. 이 4번의 경제가 역성장했거나 경제위기 상황이었는데 이 4번의 경제위기 때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1, 0.8, 마이너스 0.7. 제가 이 숫자를 기억하는 것도 재밌네요. 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숫자니까.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금융위기를 제외한 이 3번의 경제위기는 역성장이었고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 성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KDI가 우리 한국의 국책 경제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KDI가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데 그 진단하는데 경제전망 연구 참여하는 인력들이 한 20명에서 25명 됩니다. 그 실장급부터 해가지고 그 정말 많은 인력들이 고민해가지고 한국 경제를 진단했을 때 0.8%로 전망했다라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때의 경제 상황에 내몰린다. 물론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했지만 한국 경제는 역성장은 면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경제도 마찬가지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보진 않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정말 극강의 어려운 경제, 내수와 외수가 모두 어려운 경제로서 0.8%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의견입니다. 예. 그렇다면 2026년 성장률은 1.6%잖아요. 사실 네. 이것도 뭐 0.8%에 비해서 높게 보이는 것이지 이 역시도 그렇게 좋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는 좋은 거겠죠. 숫자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예요. 제가 한번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보통 식사하실 때 밥을 몇 공기 드세요? 한 끼에? 한 공기 먹죠. 한 공기 정도 예. 드시죠. 근데 평상시에는 한 공기씩 드셔요. 근데 오늘따라 3분의 1밖에 못 드셔요. 뭔가 몸에 문제가 있거나 감기가 있거나 그렇겠죠.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밥 한 공기 2%인 거예요. 근데 2%를 밑돌고 또 역시 다음에 보세요. 올해가 0.8%면 내년이 1.6%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기저효과에 따라 발생하는 성장률 상승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기저효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를 밑돈다. 감기가 걸렸는데 안 낫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만성질환화 되는 거죠. 이렇게 한국 경제가 어려운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 이런 어려운 경제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 부분, 이런 예.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집중돼야 되는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요즘은 이 지갑에 현금을 다 안 가지고 다니고 심지어는 뭐 지갑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만큼 휴대폰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 작년 현금 이용 비중이요 10%대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10%대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3년에 한 번씩 이 지급 결제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중이 15.9%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처음 10%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2013년으로 돌아가 보면 약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41% 현금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랬네요. 여러 지급 수단 중에서 현금을 반 조금 못되게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정말 대부분을 현금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85%는 현금이 아닌 다른 결제 수단으로 이용한다. 카드나 혹은 그 밖에 핀테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한다. 예. 근데 이 15.9%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또 한 가지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가 절대적으로 많고요. 체크카드 많고요. 예. 그리고 새로 등장한 모바일 카드라든가 선불 충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 커피숍 이용하실 때도 선불 충전금 이런 거 많이 그렇겠죠. 이용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새로운 지급 결제 수단이 많이 발생하면서 현금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15.9%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5.9% 정도로 현금을 이용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고령층들이 현금을 많이 쓰잖아요.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더 많은 현금 의존도가 있다 그러면 MZ세대의 경우에는 훨씬 더 15%보다도 더 못하게 현금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금 이용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전망하는 것도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짧게라도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예금자 보호한도 이게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와 뭐 효과 같은 거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목적은 예금자 보호에 관련된 제도니까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자. 금융기관들이 지금 불안정해졌고 부동산 PF 부실 문제 등으로 인해서 특히 이금융권의 부실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를 더 강화하자라는 방안이고요. 근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증액하면 상대적으로 이금융권의 경우에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이금융권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보호 한도가 1억이네. 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니까 5천만 원까지만 돈을 저축했는데 1억으로 올라가네. 1억까지는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높은 이자를 향해 그쪽으로 저축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돈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저축은행을 위한 기회는 상당 부분 존재한다. 그러나 또 역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부실이 심각한데 그쪽으로 돈이 더 몰리는 것이 예금자 보호 목적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을 더 불안케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작용 부분들도 우리는 상세하게 면밀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